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워내고 그 아이들이 가정을 꾸려 독립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안락한 노후를 즐길 꿈에 부풀어 있다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공장 기름밥을 먹으며 40년을 일하고 은퇴한 이 늙은 기술자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꺼내는 피 맺힌 진심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 농사가 노후 후 대책이라 믿고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쥐어주는 것이 곧 나의 평안한 말년을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면 집안의 식구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에는 더욱 풍성하게 가지를 뻗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이고도 쓰라린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며느리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때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아들이 자기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키운 그 거대한 나무에서 열린 열매가 결국은 내 마당이 아닌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뚝 떨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건강한 인생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제 뼈 아픈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차마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들에게 쓴 돈은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돈이다.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 68입니다. 저는 울산의 공단에서 평생을 용접공이자 기술자로 살았습니다. 검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앳된 청년 시절부터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일했고 드디어 은퇴를 맞이했지요. 저는 배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의 이치는 단순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사람을 사귀려면 마음을 다해야 한다. 저와 제 아내 미자는 그 믿음 하나로 외동아들 민호를 키웠습니다. 가끔 제 인생 시나리오를 되돌아보면 꽤나 모범적이고 원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어서는 뼈 빠지게 일했고 중년에는 가정을 건사했으며 이제 말년에는 손주들 재롱을 보며 천륜의 기쁨을 누릴 차례라고 믿었으니까요. 제 은퇴 생활에 대해 참으로 아름다운 상상을 많이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민호가 차를 몰고 와서 저와 미자를 태우고 자갈치 시장에 가서 싱싱한 회도 먹고 불국사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손주가 좀 크면 온 가족이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 설악산의 단풍도 보고 동해바다 바람도 쐬는 그런 상상 말입니다. 저는 제 전반생의 모든 희생이 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포장도로를 까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아들은 제 인생 최대의 투자였고 그 아이가 제게 가장 따뜻한 수익을 돌려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2년 전 SNS에서 사진 한 장을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사진은 날카로운 정처럼 제가 60년 넘게 쌓아 올린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평생을 꿔온 긴 꿈에서 비로소 아주 철저하게 깨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민호의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군요. 민호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저처럼 가방끈 짧고 몸써서 돈 버는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머리가 있어서 울산에서 내로라 하는 고등학교를 나와 서울에 있는 명문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했지요.
우리 같은 노동자 집안에서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 격이었습니다. 저와 미자는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그야말로 뼈를 깎는 절약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옷 한 벌 사면 10년을 기워 입었고 집에 있는 텔레비전은 아직도 뒤가 툭 튀어나온 구형 브라운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받아오는 상장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민호가 30살 되던 해외 회사 동료라며 차만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지은이라고 했죠. 얼굴도 곱고 말씨도 상냥해서 아버님 어머님 하며 살갑게 구는 통에 저와 미자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을 때 우리 부부는 드디어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마쳤다는 생각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는 데 기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가진 것을 거의 다 털었습니다. 예단비와 호텔 결혼식 비용을 대기 위해 은행을 몇 번이나 들락거렸고 수십 년간 붙던 우체국 적금을 깨고 또 깼습니다. 결국 우리는 민호 손에 결혼식 비용과 전세 자금 보태 쓰라고 5천만 원이 든 묵직한 봉투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 돈을 건네줄 때 제 손이 떨리더군요. 아들아, 이건 엄마 아빠의 피땀이다. 지은이한테 잘해주고 둘이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라. 민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꼭 효도할게요. 아버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꿀물이라도 마신 듯 속이 달았습니다. 평생의 고생이 그 한마디로 다 씻겨 내려가는 듯 했지요.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화려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가득 찼고 분위기는 웅장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의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 되시는 분들은 아주 점잖고 세련된 분들이더군요. 말소리도 나긋나긋하고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우리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날 저와 미자는 새로 맞춘 양장과 한복을 입고 혼주석에 앉아 아들 내외가 축복받는 모습을 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순진하게도 믿었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건 우리 가족이 더 완전해지고 시끌벅적해지는 일이라고요.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 것이 내 아들을 통째로 다른 집안에 넘겨주는 일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후 민호와 지은이는 분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시부모와 같이 살면 불편하다고 했답니다. 우리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신도시에 있는 깔끔한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잡았습니다. 위치도 좋고 환경도 좋았지만 서울 집값이 어디 보통입니까? 전세 보증금만 해도 억소리가 나더군요. 갓 결혼한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대출을 받아도 모자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니 제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저는 미자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 번만 더 도와주자. 집 문제로 애들 기 죽으면 안 되잖아.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영수 씨 저번에 결혼식 치르느라 우리 노후 자금 절반이나 나갔어요. 여기서 더 깨면 진짜 남는 게 없다고요. 걱정 마, 민호가 누구요? 내 아들 아니가. 걔 힘든 게 내 힘든 거지. 나중에 자리 잡으면 설마 우리를 모른 척 하겠어. 그리고 가까이 사니까 우리 아프면 들여다보기도 좋고. 결국 저는 또 미자를 설득해 남은 적금에서 1억 원을 더 찾아 보태주었습니다. 돈을 건네주던 날 며느리 지은이는 제 손을 잡고
아버님 이사 가면 방 하나 꼭 남겨둘게요. 언제든지 오셔서 주무시고 가세요. 매주 식사도 대접할게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노후 자금이 빈 깡통이 되어가는 불안감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돈으로 더 확실하고 행복한 미래를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사하던 날 저와 미자도 가서 도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답게 집은 아주 심플하고 세련되었습니다. 새 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들 내외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울산의 낡은 주택, 그 좁은 방에서 공부하던 꼬마가 번듯한 자기 집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먼지 하나 없는 새 집 한가운데 서 있는데 왠지 모를 소외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은 아름다웠지만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가 본가에 오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저녁을 먹었지만 점차 2주에 한 번 그러다 나중에는 전화 한 통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해야 해서 못 가요. 어머니 이번 주는 지은이 척의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가봐야 해요. 전화 내용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건강을 묻던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가 주로 전화를 걸어와 안부 인사 몇 마디 끝에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네 회사에서 좋은 투자 상품이 나왔다는데 아버님 우리 준우 유치원비가 저와 미자는 그들의 현금 지급기가 되었습니다. 입을 떼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새끼인데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돕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저와 미자의 삶은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이 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우리를 위해 남겨두겠다던 그 방은 언제나 깨끗했지만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바로 새 차였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손주 준우가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는 기쁨에 우리는 넋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삶은 오로지 금쪽 같은 손주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틈만 나면 서울로 올라가 손주를 봐주고 산후조리 음식을 해다 날랐습니다. 몸은 고돼도 아이 웃는 모습에 피로를 잊었죠. 어느 날 민호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차를 좀 큰 걸로 바꿔야겠어요. 애가 생기니 짐도 많고 지은이 출퇴근도 힘들어서요. 무엇보다 놈이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가 생기면 주말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놀러 다닐 수 있잖아요. 온천 좋아하시는데 모시고 가기 딱 좋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머릿속에 수만 번도 더 그렸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나 뒷좌석의 아내와 손주 운전대를 잡은 듬직한 아들. 햇살을 받으며 달리는 행복한 가족 여행. 저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살아. 돈이 모자라면 아비가 보태주마. 이번에는 미자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김영수 씨 미쳤어요. 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요. 당신 비상금까지 다 털면 우리 둘 중 하나 아프면 어쩌려고. 이 여편네가 째째하게 굴지 마. 그 차가 쟤들 거가 우리 가족 다 같이 탈 차야. 병원 갈 때도 민호가 태워주면 얼마나 편해. 이게 다 우리 삶의 질을 위한 투자라고. 저는 온갖 이유를 들어 아내를 아니 저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이 돈만 쓰면 더 끈끈하고 편리한 가족 생활이 보장된다고 최면을 걸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제 수술비나 다름없는 비상금 2천만 원을 해약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차 살 보태 쓰라고 송금했습니다. 민호는 제 손을 잡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 나오면 제일 먼저 두 분 모시고 드라이브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곧 국산 최고급 SUV를 뽑았습니다. 번쩍번쩍한 은회색 차를 끌고 울산 집 앞까지 와서 보여주더군요. 저는 그 차를 어루만지며 꿈꾸던 노후가 코앞에 왔다고 믿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지요. 저는 그 차가 행복으로 가는 차인 줄 알았는데 저를 점점 더 멀리 내동댕이 치는 편도 열차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가 생긴 뒤 민호가 약속한 드라이브는 차일피일 미루어졌습니다. 첫 주말 목을 빼고 기다렸지만 며느리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준우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손주가 먼저니까요. 두 번째 주말 회사 워크샵이 잡혔어요. 세 번째 주말 친정 엄마가 편찮으셔서 좀 가봐야 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돈을 보탠 그 새 차의 바퀴 구경도 못했습니다. 미자가 옆에서 핀잔을 줬습니다. 거봐요, 내가 뭘 했어요. 돈 주면 그걸로 끝이라니까. 차 명의가 걔들 건데 자기들 가고 싶은 데나 가지 우리를 태우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마라. 애들이 바빠서 그렇지 한가해지면 오겠지. 입으로는 큰 소리 쳤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진짜 뼈저리게 서러움을 느낀 건 제 칠순 날이었습니다. 원래 생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 밥 한 끼는 먹는 게 관례 아닙니까? 더구나 칠순인데요. 생일 일주일 전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별일 없냐? 수학이 넘어 아들이 우물쭈물하더군요. 아, 아버지? 그게? 지은이 회사에서 가족 초청 행사가 있는데 제주도 리조트 숙박권이 당첨돼서요. 안 가면 너무 아까워서 순간 가슴 한 구석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 칠순날 너희는 제주도에 가겠다는 거냐. 죄송해요, 아버지. 다녀와서 다음 주에 근사하게 모실게요. 네,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짐짓 대범한 척했지요. 그래라, 공짜 여행인데 가야지. 우린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와라.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가 다가와 어깨를 툭 치더군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눈빛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체념이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저와 미자는 동네 분식집에서 잔치국수 한 그릇씩 시켜놓고 제 칠순 잔치를 대신했습니다. 식당 텔레비전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유채꽃이 만발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저는 국수 가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내 돈으로 보탠 저 차를 몰고 처자식을 태우고 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하하 호호 웃고 있겠구나. 이 늙은 아비는 여기서 불어터진 국수나 먹고 있는데 그 국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짰습니다. 눈물인지 국물인지 모를 그 짠맛이 생전 처음 느껴보는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바빠서 그랬겠지, 며느리 등살에 어쩔 수 없었겠지 하며 억지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건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은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을의 큰 집인 우리 집으로 친척들이 다 모이니까요. 그런데 민호가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추석 연휴에 장모님이 설악산 단풍 구경을 너무 가고 싶어 하셔서요. 이번 연휴 길잖아요.
모시고 다녀올까 해요. 뭐라고 그럼 우리는? 에이, 아버지는 매년 큰아버지 댁 가시잖아요. 올해도 다녀오시고 저희는 내년에 꼭 같이 가요. 전화를 끊고 미자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미자가 싸늘하게 말했죠. 김영수 씨,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그 차 우리 태우려고 산 거 아니에요. 장인 장모 태우고 효도하려고 산 거지.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추석 당일 친척들이 민호는 왜 안 왔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출근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내 돈으로 산 차로 처가 식구들을 태우고 단풍놀이 갔다는 사실을 말하면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연휴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단체 채팅방에 조카 하나가 사진을 올렸더군요. 강원도 속초 바다에서 우연히 민호 오빠네 가족 만났어요. 세상 참 좁네요. 그 아래 첨부된 사진 한 장. 배경은 푸른 동해바다와 설악산 줄기였습니다. 햇살은 눈부셨고 사진 속 주인공은 5명이었습니다. 내 아들 민호 며느리 지은이 손주 준우. 그들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사돈 어른 2분이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엄마 팔짱을 끼고 있고 민호는 장인어른 뒤에서 공손하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들은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번쩍이는 은회색 SUV가 보였습니다. 제 노후 자금 2천만 원이 들어간 바로 그 차 말입니다. 쿵 하고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군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스마트폰을 얼굴에 떨어뜨렸습니다. 왜 그래요? 미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떨어진 폰을 주워 그 사진을 아내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미자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데 화내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깊고 깊은 슬픔이 담긴 눈이었죠. 여보, 이제는 믿겠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난 세월을 되감기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전세 자금 차갑. 저는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 알고 퍼주었지만 사실은 제 살점을 떼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내 집 마당에 나무를 키우는 줄 알았는데 그 영양분은 땅속 파이프를 타고 저 멀리 다른 집 정원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땅은 이제 쩍쩍 갈라져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68년을 살면서 저는 좋은 아버지였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쓴 돈은 결국 남을 위해 쓴 돈이라는 것을요.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가시를 뽑아내야만 살 것 같았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집으로 와라.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저조차 놀랐습니다. 민호는 눈치를 챘는지 혼자 내려왔더군요. 며느리와 손주는 안 데리고요. 거실 탁자 위에 그 사진을 띄운 태블릿 PC를 올려두었습니다. 설명해봐라. 민호는 사진을 보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아버지, 죄송해요. 그게 죄송하다는 말 필요 없다. 이유를 말해. 왜 너는 장인 장모 모시고 여행 가면서 내 칠순 때는 코빼기도 안 비쳤냐? 왜 내 돈 들어간 채 그분들만 타고 있냐?
민호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지은이가 장모님이 무릎이 안 좋으셔서 여행 가고 싶어 하신다고 지은이 뜻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지은이 뜻, 그럼 네. 아비 칠순보다 지은이 뜻이 더 중요하더냐. 널 낳고 키운 부모보다 며느리 부모가 더 소중해. 아니, 제가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놈의 난처하다는 말에 뚜껑이 열렸습니다. 뭐가 난처해 나는 네 아비다. 30년을 먹여 살렸어. 쟤는 꼴랑 몇 년 산 내 마누라야. 그런데 난처해. 아버지 지은이도 이 집을 위해 고생하잖아요. 맞벌이 하랴, 애 키우랴. 걔만 고생하냐 나랑. 네 엄마는 우린 너 하나 잘 되라고. 평생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었어. 그 결과가 이거냐 우린 남이고 처가는 가족이야. 부엌에 있던 미자가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와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동네 시끄럽게. 그러고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딱 하나만 묻자. 너 그 차 살 때 정말로 우리 태워줄 생각 조금이라도 있었니?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는가 싶더니 이내 작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끄덕임은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고 가로저음이 진심이었겠지요. 그 차는 처음부터 며느리의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 우리 지갑을 여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가라. 앞으로 별일 없으면 오지 마라. 민호가 당황해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인연이라도 끊으시게요. 아니 그냥 내가 지쳤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난 이제 내 인생 살란다. 민호가 쫓겨나듯 가고 난 뒤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왔습니다. 자식 농사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살이 5kg나 빠져 쾌행해진 저를 보며 어느 날 미자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궁상 그만 떨고 옷 입어요. 국수나 먹으러 가게요. 아내는 저를 억지로 끌고 단골 국수집으로 갔습니다. 뜨끈한 국수를 앞에 두고도 저 젓가락을 들지 않자 미자가 가방에서 통장 2개를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하나는 제 명의의 통장. 장호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 미자 명의의 통장을 펼쳐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꽤 큰 목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두 늙은이가 아꼈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든든한 액수였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야? 미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참 미련 곰탱이지. 민호한테 돈 퍼줄 때마다 내가 바가지 긁은 거 진짜 화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당신이랑 싸우고 나면 난 바로 은행 가서 내 몫으로 챙겨둔 생활비랑 갯돈 따로 만든 이 통장으로 옮겨놨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뻔히 아는데 우리 둘 살 길은 내가 챙겨야지 어떡해요. 아내는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이제 자식한테 돈 쓰지 말고 이 돈으로 우리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다니면서 살아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아버지 코스프레 하느라 집안 기둥 뿌리 뽑을 때 옆에서 잔소리하던 아내가 사실은 우리 부부의 구명조끼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국수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아 헤매던 행복은 배신 때리는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지혜로운 아내 옆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민호방을 싹 치워버리고 제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붓글씨도 배우고 미자와 함께 노인복지관에 등록해 댄스 교실도 다닙니다. 집에 대형 스마트 TV도 드리고 미자가 백화점에서 눈여겨보던 캐시미어 코트도 사줬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아들에게 몇천만 원 줬을 때보다 100배는 더 기쁘더군요. 얼마 전 우리는 단둘이 경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맛집 줄도 서보고 한복 입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미자가 소녀처럼 웃는 걸 보며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오로지 나 자신과 내 아내를 위해 살겠다고요. 그렇게 평화가 찾아왔나 싶었는데 한 달 전쯤 민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알고 보니 손주 준우를 미국 영어 캠프에 보내려는데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당장 현금이 없는데 애 기죽이기 싫다고 또 손을 벌리러 온 겁니다. 다음 날 민호와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주 납작 엎드려서 비굴할 정도로 공손하게 부탁하더군요. 아버님 준우 장례가 달린 일이잖아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예전 같으면 마음 약해져서 당장 미자 몰래 돈을 구하러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서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해둔 차용증이었습니다. 준우 교육 중요하지. 하지만 그건 너희 부모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내 돈은 이제 너희 엄마랑 내 노후 자금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급하면 내가 빌려줄 수는 있다. 단 여기 서명해라. 원금 얼마 이자 연 5% 상환 기간 24개월. 매달 갚는 조건이다. 공증도 받을 거야.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들은 공짜 증여를 원했지 책임 있는 대출을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 가족끼리 너무하시네요. 민호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확실히 해야지. 나는 너 대학까지 가르치며 부모 의무 다했다. 이제 너도 가장으로서 네 능력껏 살아라. 결국 그들은 차용증에 사인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과일 바구니도 도로 들고 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예전 같은 슬픔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앓던 이가 빠진 듯 시원했습니다. 미자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주 상쾌하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들을 흉보자고 이 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저처럼 평생을 자식바라기로 사신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자식은 자라면 품을 떠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가정이 있고 그들이 우선순위로 챙겨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짝사랑을 멈추고 그 사랑을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에게 돌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쓰는 돈은 남에게 쓰는 돈이다. 이 말을 너무 비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를 지키고 오히려 자식을 자립시키는 가장 지혜로운 주문입니다. 남은 인생 통장 꼭 쥐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복해지십시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이 은퇴한 기술자 김영수 씨의 솔직하고도 묵직한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쏟아부었지만 결국 처가 식구들과 찍은 여행 사진 한 장으로 돌아온 그 허탈감.
아마 많은 부모님이 가슴속에 묻어둔 말 못할 상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김영수 씨가 마지막에 차용증을 내민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명한 자기 방어일까요? 아니면 너무 매정한 선 긋기일까요? 그리고 자식이 노후 대책이라는 옛말, 요즘 세상에도 통하는 걸까요? 부모로서 헌신적인 사랑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돈과 효도 사이의 줄다리기가 존재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